정보사회 에듀 테마 71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의 인간 스마트폰, 구글 글래스를 필두로 이제 각자가 다수의 컴퓨터에 일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학술, 산업계의 구체적인 동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신체, 본연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디지털 매체에 양도하기 시작한 인간은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쓰나미. 지난 2월 구글은 지금껏 볼 수 없던 형태의 컴퓨터를 출시했다. 착용자가 손을 전혀 쓰지 않아도 조작이 가능한 데다가 안경처럼 쓰는 형태인 구글 글래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스마트폰을 필두로 다양한 형태로 실험되던 컴퓨팅 장치가 신체와 결합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정보가 인간의 포로가 되어서 굳이 사냥하지 않아도 정보가 제발로 인간을 찾아오는 컴퓨팅 환경. 1988년 미국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처음 제안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개념이 오늘날 구체화되고 있다. 팔로알토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마크 와이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을 유선과 무선 그리고 근거리 무선 사이에 이음매 없는 통신망이 실현됨으로써 누구든지 어디서나 네트워크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하여 동시에 이 개념이 오늘날의 매체 환경으로 도래할 것임을 예언했다. 자,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 마크 와이저 미국 팔로알토 연구소 1988년도에 즉 이용자의 수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장치의 수가 더 많으며 이용자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상현실에 접속할 수 있는 영화 같은 장면이 오늘날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이라는 휴대용 컴퓨팅 단말기의 보급을 통해 점점 실현되어가는 마크 와이저의 예측대로 미시적으로는 인간의 지각 방식에서부터 크게는 사회상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많은 부분이 변화해 가고 있다. 기술 발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화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발달되고 있으며 시공의 제약이 없이 공동의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인간의 등장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자들조차 그 향방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오늘날의 매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기술상의 혁명적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미디어 학계에서는 이 종잡을 수 없는 지각 변동의 맥을 잡기 위해 재매개, 리메디에이션 이란 개념을 든다. 이 재매개란 인류 역사상 새로이 등장하는 미디어라 하더라도 결국 이미 존재하는 미디어의 형식을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뉴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계보학적으로 조망하는 이 개념은 데이비드 볼터 교수와 리차드 그루신, 그러니까 볼터와 그루신 교수, 미국 조지아 공대 문화 커뮤니케이션 문화학과가 되는데, 이 두 명의 교수가 제시한 일종의 족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매체 환경, 또한 또 다른 미디어의 기술, 표현 양식, 사회적 관습 등을 차용 개선한 결과라고 말을 하며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차지한 오늘날의 위치를 가늠을 한다. 소형화, 착용화, 지능화 되고 있는 컴퓨터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소형화된 컴퓨터, 착용식 컴퓨터, 그리고 지능형 공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형화된 컴퓨터, 착용식 컴퓨터, 지능화된 공간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영역은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소형화된 컴퓨터일 것이다. 전화와 메시지를 주요 기능으로 삼던 휴대전화는 PDA라는 과도기를 거쳐 현재 컴퓨터의 구조를 갖추게 됐다. 컴퓨터에만 탑재되던 폰 노이만 구조, 메모리, 제어장치와 산술논리장치, 입출력장치 이것들을 갖춘 스마트폰은 현재 한국에서는 70%에 가까운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대표적인 산물이라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그 이용자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폰은 마크 와이저가 말한 유무선과 근거리 무선 사이에 이음매 없는 통신망 이러한 조건을 오늘날 가장 광범위하게 충족시키고 있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일궈낸 장치의 소형화라는 경향성은 마크 와이저가 본래 예견한 것처럼 컴퓨터 장치가 완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착용식 컴퓨터는 말 그대로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 특정 신체의 기능을 보완해주며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켜준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착용식 컴퓨터 장치가 바로 구글 글래스이다. 말 그대로 안경처럼 쓸 수 있는 이 단말기의 독특한 점은 스마트폰에 쓰인 것과 같은 소형 컴퓨팅 장치가 탑재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혼합현실의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하늘을 바라볼 때 오늘의 날씨와 같은 정보가 이용자의 시야에 수동적으로 개입한다. 이는 인간의 시각 정보를 처리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그 기능을 아예 새로운 차원으로 전이시키는 것으로 컴퓨팅 장치들이 신체의 본래 기능과 일체화되는 방향으로 상용화될 것임을 알려준다. 구글 글래스의 개발자 세르게이 브린은 시선과 화면을 일치시킴으로써 스마트폰의 이용자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지 않아도 된다. 시선과 화면을 일치시킴으로써 스마트폰의 이용자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은 공간으로까지 확장된다. 그곳에 있는 사람의 특정한 몸짓이나 음성으로 공간 환경을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인 지능형 공간이 대표적인 예다. 이것이 거주 공간에 적용된 사례가 바로 지능형 주택이다. 이는 요즘 아파트 광고에도 자주 소개되고 있듯이 거주자가 자연어 혹은 동작을 통해 주거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이 특정 공간에서 손뼉을 치거나 자연어로 컴퓨터에 명령을 하면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실내 온도가 조절되는 등 공간의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다. 현재 거주 공간 위주로 구현된 이 지능형 공간 시스템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발전할수록 주택을 벗어나 공공영역으로까지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마크 와이저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조건으로 소형화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들었다는 점에서 그의 예측에 가장 인접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무르익은 담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미디어가 인간을 구성한다 라는 마셜 맥루한
이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미디어가 인간을 구성한다. 마샬 맥루한. 이를테면 스마트폰의 경우 같은 시공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서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소통 방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리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수의 발화자들이 동시적인 대화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또한 구글 글래스와 같은 차용식 컴퓨터는 인간과 기계가 유기적으로 합체된 상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미래형 사이보그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학계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매체 환경의 변화가 워낙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다 보니 현재의 전체적인 상을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언론정보학과의 교수인 이재현 교수는 매체 환경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고만 하는 시도는 기술 결정론적 시각에 매몰되기가 쉽다. 라며 현상을 맹목적으로 수집하려는 태도를 경계했다. 사이버펑크로 본 디스토피아적 미래.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 사회가 전달할 이미지에 대한 단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재현 교수는 인간 생활의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은 사이버펑크 계열의 예술 작품들을 참조하며 상상할 수 있다. 다시, 인간 생활의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은 사이버펑크 계열의 예술 작품들을 참조하며 상상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 이 사이버펑크란 과학의 초현대적인 발전과 이로 인한 문명의 극단적인 기계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1980년에서 90년대의 예술 양식이다.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가 그 시초라고 알려져 있으며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블레이드 러너 또한 이 장르의 수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이버펑크 장르의 예술 작품들은 디스토피아적 사회상을 전제로 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안전장치 없이 사회를 뒤덮은 컴퓨팅 환경, 이 좁게는 인간과 기계, 넓게는 실제와 가상 간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 글래스를 쓴 사람은 자신의 시야를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는가? 어디서나 존재하는 매체에 의해 굴절된 정보는 현실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체가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없는 딜레마, 그것이 사이버펑크적 디스토피아의 정체이다. 일률적으로 미래에 대해 비관하는 사이버펑크 작품들은 오늘날이 심리적 깊이가 없이 모든 것이 표면적인 정보로 판단되는 사회라는 장 보드리아르의 통찰과 만나며 현재를 날카로이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다시 일률적으로 미래에 대해 비관을 하는 사이버펑크 작품들은 오늘날이 심리적 깊이 없이 모든 것이 표면적인 정보로 판단되는 사회라는 장 보드리아르의 통찰과 만나며 현재를 날카로이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이 거울이 모든 기술적 발전을 미래의 해악으로 환원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인 데이터와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극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된 위 작품들의 이미지는 온통 장밋빛으로 물든 미래의 전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과거의 충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정보사회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정보사회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사회학에서는 1960에서 70년대의 공업화 이후의 사회, 1980에서 90년대 사이의 정보사회 또는 지식정보사회 논의에 이어서 2000년 이후에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이것의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기조가 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또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즉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에 무선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화된 전자식별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Chip, 전자식별 칩, RFID 칩을 삽입함으로써 구현할 수가 있다. 이 전자식별 칩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환경처럼 컴퓨터 기술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사회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차이가 있다. 정보사회는 우리가 기존의 사회에서 활동의 기초로 삼았던 물리공간의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정보공간 속으로 집어넣으려는 사이버사회라 할 수 있다. 물리공간에서 정보공간으로의 이주라 할 만한 이 현상은 근대화, 도시화, 공업화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 이주한 것을 비유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정보공간의 대중화와 자생적인 정보 문화의 형성을 고려할 때 대략 1995년에 정보사회에 진입하여 2000년 이후 정보사회가 본격화된 것으로 본다. 미래학자인 글램은 정보사회 이후의 사회가 의식기술사회의 모습을 띨 것으로 진단하였다. 농업사회의 주요 생산품은 식품이었고 공업사회에서는 기계였으며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서비스였지만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인간과 컴퓨터 등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현상이 일어나 그러한 연결성 자체가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사회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던 권력은 공업사회에서 국가로 이전되었고 정보사회에서는 기업과 사회단체가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개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다시 농업사회에서는 종교가 가지고 있던 권력은 공업사회에서는 국가로 이전되었고 권력이 정보사회에서는 기업과 사회단체가 그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개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부의 원천은 농업사회에서는 토지였지만 공업사회에서는 자본이었고 정보사회에서는 접속, 액세스였으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존재, 그 자체, being, 존재 그 자체로 바뀐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핵심 공간은 농경시대의 땅에서 공업사회의 공장을 거쳐서 정보사회에서는 사무실로 바뀌어 왔으나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현실과 사이버 공간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모든 것을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공간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모션이 중요해진다.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동기도 변화하였는데 농업사회에서는 영토가 핵심이었고 공업사회에서는 자원이 중요하고 정보사회에서는 인식, perception의 차이가 강조되었다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정체성, identity의 차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농업사회에서의 시간은 순환적, cyclical,
순환적이었지만 공업사회에서는 그 시간은 순차적, 리니어인 것으로 바뀌었고 정보사회에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플렉서블한 것으로 변모하였다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창의적, 인벤티드 한 것으로 바뀐다. 다시 시간이란 개념으로 봤을 때 농업사회에서는 시간은 순환적, 사이클리컬 한 것이었지만 공업사회에서는 순차적, 리니어인 것으로 바뀌었고 정보사회에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플렉서블 한 것으로 변모하였다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창의적, 인벤티드 한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 정보사회가 물리공간을 정보공간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회라면 다시 정보사회라는 것이 물리공간을 정보공간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회라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는 거꾸로 물리공간으로 회귀하여 물리공간에다 컴퓨터를 집어넣음으로써 현실 세계의 사물들을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물리공간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음으로써 현실 세계의 사물들을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려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사물의 지능화를 통해 인간뿐 아니라 사물도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 점을 강조하여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지능사회라고도 한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지능사회라고도 한다. 사물도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점을 강조해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지능사회라고도 한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는 정보사회의 확대,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정보사회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필요 조건이지 그 충분 조건은 아니며 그 둘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